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죽었던 바로도 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바로도 있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출애굽 때 바로가 죽은 다음에 또 대를 이은 바로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살폈던 거에 이어서 성경 구절에 보면 분명히 출애굽 때 바로는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일 거야 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와는 다른 힌트를 통해서 한번 출애굽 때 바로는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 바로는 누구일까? 제목이 조금 달라요. 위에 보면 후기 출애굽 연도를 중심으로. 지난주는 뭐였어요? 전기 출애굽. 전기 후기는 아주 간단해요. 출애굽 연도를 더 일찍 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전기 출애굽 연대설, 그거보다는 조금 뒤에 출애굽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후기 출애굽 연대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후기 출애굽 연대설을 중심으로, 자, 이제 넘길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성경 구절 속 출애굽 연대와 관련된 구절, 지난주에 읽었었죠?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지난주 이걸 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제 세미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지금 요 딱 문 열고 나가면 그 옆에 게시판에 딱 붙여놨어요. 놀랍게도 이런 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480년, 그쵸?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은 언제다? 기원전 966년. 이것까지 다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1446년. 그래서 전기 출애굽 연대서는 요겁니다. 1446. 그래서 요게 전기 출애굽 연대고, 요거는 18왕조 신왕국. 요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딱 요약이에요. 여기까지. 짜잔. 자, 그래서 전기 출애굽과 관련되어져서 지난주에 살폈던 특별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때 바로는 누구였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하트셉수트 생각나죠? 하트셉수트.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 그 다음에 아메노테프 2세, 그리고 람세스 2세. 근데 지난주에는 1, 2, 3번까지 살폈었어요. 하트셉수트는 모세를 강에서 건진 공주.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는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래서 최신 학자들이 출애굽 연대설을 특별히 연대의 기준을 테베로 잡을 경우에는 출애굽 당시 바로는 아메노테프 2세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1446 전기 출애굽 연대. 그래서 18왕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나왔던 보기 람세스 2세, 오늘은 이 사람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 때 출애굽했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을 가리켜 후기 출애굽 연대설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18왕조인데 왕조가 달라요. 19왕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19왕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지난주까지 한 것과 요약을 해서 딱 정리가 됐죠. 짜잔. 그러면 18왕조, 만약에 전기 출애굽 연대설 그분들의 견해에 따라서 18왕조 때 출애굽을 했다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형편은 어떨까요? 어려워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고 등등 하니.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는 어땠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그거 이후까지도 한번 18왕조의 바로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아흐모세 1세가 18왕조를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기 출애굽 연대로 하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 그 다음에 아메노테프 1세가 좀
이집트의 국력을 좀 크게 했고요. 투트모세 1세, 이 사람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한 사람. 그다음에 투트모세 2세는 그의 아들인데 몇 년 금방 죽어요. 한 2년 만에 그냥 바로가 되자마자 죽었고요. 하트셉수트는 투트모세 2세의 부인이면서 투트모세 1세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투트모세 3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고, 그리고 아메노테프 2세 때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기 출애굽 연대였어요. 그 다음에 투트모세 4세 드림 스텔라 생각나죠? 스핑크스 사이에 딱 해서 장자가 아닌데도 스스로가 어떻게 바로가 됐는지를 설명했던 사람. 그 다음에 아메노테프 3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메노테프 4세. 근데 희한해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바로가 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꿔요. 아메노테프 4세라는 사람이 아케나톤, 그래서 아켄나톤, 그래서 아케나톤이라는 이름으로 싹 바꿔요. 아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근데 이게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테베, 오늘날의 룩소르라는 데에서 막 무덤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수도를 아마르나로 이전을 합니다. 아예 도시 수도 바꾸는 건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왕 바로 이름도 바꾸고 수도도 바꿔요. 그리고는 애굽, 이집트 그러면 여러 명의 신이 나오잖아요. 아몬라도 나오고 모트도 나오고. 네. 그런데 희한해요. 신을 한 명으로 통일시킵니다. 무슨 신? 아톤신. 그래서 자기 이름에 아톤이 들어간 거예요. 아케나톤. 이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구약개론 때 맨날 배우는 아마르나 서신 하는 게 요때 만들어지고 요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여기 구지 초등학교 옆에 앞에 우리 즐거운 교회 있잖아요. 지붕에서부터 해서 휙 해가지고 10초 만에 아마르나라는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 거예요. 아케나톤은 테베, 룩소르라고 하는 정말 잘 갖춰진 데서 아무것도 없는 아마르나로 수도를 옮겨요. 그러니 백성들이 많이 고생을 했겠죠. 지금도 거기는 유적들이 다 파괴된 형태로 거의 벌판이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휙 하니 와, 여기서부터 자, 즐거운 교회를 지나 어이구 벌써 저기까지 저게 텔 아마르나인데요. 저기 보세요. 완전 벌판이에요. 산도 없고 저런 넓은 벌판으로 옮겨요. 왜? 아톤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벌판에서 태양을 보기 좋은 곳으로 아예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저기에 옛날 저 아케나톤이라는 사람이 지어놓았던 태양 신전의 흔적이 막 발굴되어 있어요. 그 앞에 새카만 게 나일강이에요. 짜잔, 이게 태양 신전이에요. 신기한 거는 건물이 높지 않고요. 건물에 지붕이 많이 없는 건물들이 많았어요. 왜 지붕이 없을까요? 태양 바라보라고. 그렇게 추정될 만큼 희한하게 지붕 구조가 아닌 건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복원한 거의 일부예요. 그럼 저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 저게 다 뭐냐? 태양 신에게 바친 신전의 제단 같은 거예요. 이처럼 태양 신을 섬기는. 근데 이게 뭐냐? 아케나톤 미라를 넣어놓던 외부 관이에요. 요거는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이에요. 그 새로 개장한 박물관 말고 요게 아케나톤 무덤이에요. 근데요, 아케나톤을 넣어놓던 관은 저런 모양인데 요거 말고 짜잔! 자, 아케나톤은 특별하게 종교 계획을 했다 그랬죠. 애굽의 많은 신들을 하나의 신으로만, 그러면서 예술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애굽의 바로의 모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신기해요. 자, 뜨르른. 자, 다리. 이게 바로의 모양이에요. 얼굴은 길쭉하고 이게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쵸? 좀 엉덩이는 좀 크면서 허리는 짤룩하고 얼굴, 코, 입이 쫙 긴, 여러분들이 이집트 예술과 관련돼서는 희한하게 저런 스타일의 바로 모양이 종종 나와요. 이게 다 아케나톤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관련돼서 앞으로 성경 공부할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아마르나 서신에 나오는 그 아마르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짜잔, 봐봐요. 입술 두툼하고 턱 뾰족하면서 희한하죠. 요게 아케나톤이고, 저 때만 저런 스타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다리 깨졌어요. 자, 다리에서 쫙 올라갑니다. 중간은 발견이 안 됐어요. 여기도 딱 하면서 코, 얼굴 길쭉하죠. 신기해요. 저 때만 바로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엉덩이와 이런 게 이상해요. 이게 남자 바로인데 몸매나 이런 부분에서는 희한하게 좀 여성스럽게 바로를 만들어요. 요게 요 때만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좀 예술과 혹은 이집트와 관련된 역사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유명한 여자예요. 누구냐? 아케나톤의 부인이에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누구냐? 네페르티티예요. 네페르티티. 근데 이게 언제 발견된 거냐? 저거는 이집트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저 색깔과 이런 거, 저거 다 원본이에요. 원래 발견됐는데 저런 상태예요. 아케나톤의 부인인데, 이게 1912년에 독일의 고고학자인 루드빅 보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발굴했어요. 그러고는 저거 발굴할 때 이집트랑 발굴한 걸 서로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저게 너무 특별한 거니까 저 사람이 그냥 석고 덩어리라고 살짝 속이고 독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알고 이집트가 돌려달라 그러는데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 있느냐? 독일 베를린에, 저기 보시면 독일어예요. 노이에스 무제온인데 독일에 가면 영어로 하면 뉴 무제온이라는 곳에 저게 전시되어 있어요. 네페르티티. 이거를 일명 뭐라 그러느냐? 이집트의 모나리자. 신기해요. 색깔이며 이런 게. 자, 이거 보시면 정말 겉은 석고 덩어리 맞아요. 근데 저렇게 피부며 이런 거며 이런 게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3,400여 년 전에 저런 걸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짜잔, 옆에 요 귀가 깨진 거예요. 깨진데 속에 석고 덩어리가 좀 보이죠. 여기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자, 또 신기한 거 있어요. 이거 아케나톤의 자녀들이에요. 아까 아케나톤도 몸매를 이상하게 만들었죠. 근데 아케나톤의 자녀들은 이상해. 머리가 뒤로 이렇게 크죠. 신기해요. 요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자녀들도 그래요. 또 있어요. 요거 옆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 줌 아웃된 거, 이분은 그 박물관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신 이집트 안내하시는 이집트 분이에요. 그분이 막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케나톤의 자녀예요. 자, 요 몸까지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아케나톤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크죠. 아마도 뭔가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유전병이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저거 볼 때 막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별로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가 왕위를 잇기가 좀 어렵겠죠. 자, 요게 바로 아마르나 서신이에요. 저때 희한하게 아마르나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곳곳에서 세겜 왕, 예루살렘 왕, 무기또 왕들이 바로에게, 저 아케나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 편지로. 지금 하비루들이 우리를 공격하니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아마르나 서신입니다. 아마르나 서신. 나중에 구약 성경 공부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꼭 나와요. 시험에도 나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 아케나톤 다음에 이상해요. 잘 안 알려진 스멘카레라는 바로, 그 다음에 네페르네페루아톤이라는 바로, 요거는 형제이거나 딸이거나, 요 명단은 대부분이 안 나타나고 어떤 자세하게 쓴 데에서만 겨우 나오는, 그래서 저거는 실체가 좀 불분명해요. 자, 여러분, 아케나톤을 대를 이은 이게 누구냐?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투탕카멘입니다. 아, 투탕카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투탕카멘은 누구의 아들이냐? 저 아케나톤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투탕카멘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바로가 됐다가 18살에 말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투탕카멘 분명히 바로였어요. 근데 언제 저 투탕카멘을 무덤을 발견했느냐? 1922년 11월 4일, 아예 날짜까지 나와요. 호와드 카터라는, 하워드 카터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요. 영어식으로 하면 하워드 카터. 저 사람이 6년 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냥 분명히 어떤 기록에 투탕카멘이 있으니 분명 한 명 더 바로가 있을 거야.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왕의 계곡을 찾다 못 찾았는데 후원하는 사람이 더 이상 후원 못할 만큼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그럼 1년만 딱 해보자. 그런 다음에 나도 포기할게 했는데 결국 그 마지막 1년에 물 깃는 이집트 소년이 나귀에다 물을 깃고 왔는데 그 나귀 발이 뭔가 모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들어서 탁 놨는데 뭔가 구멍이 송송 들어가. 그래가지고 파봤더니 그 속에 투탕카멘의 무덤,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완벽한 무덤. 저거는 이집트 박물관에 투탕카멘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럼 저 어떻게 찍었느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문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줌으로 당겨서 이렇게 바깥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찍은 거예요. 대신 줌으로.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주변은 줌 아웃, 진짜 황금으로 다 덮여 있고요. 이게 외부관이에요. 내부관은 더 안쪽에 있는데 전체를 다 황금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 투탕카멘, 그리고 실제로 투탕카멘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던 이유가 투탕카멘 바로 위쪽에 람세스 6세라고 하는 조금 한 100년 뒤에 있는 바로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을 만드는 기술자들의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 밑에 이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거기에 바로의 무덤이 있을 거라고 몰랐어요. 그리고 저게 왕의 골짜기 바닥이에요. 저 무덤은 바닥에 있어요. 옆에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설마 저기에 무덤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미라 만들 때 내장이며 이런 거 꺼내놓고 넣는 그 그릇들, 이것도 투탕카멘 겁니다. 이건 투탕카멘이 앉았던 의자인데 의자도 황금으로 다 덮어놨어요. 요거는 자, 의자 앞쪽에서, 그 다음에 요런 걸 발등상이라 그래요. 시편에도 보면 하늘을 보좌 삼아 땅을 발등상 삼아, 그럼 왕들이 앉는, 그래서 저기에 발등상, 그래서 저 발등상에 있는 저런 그림들은 아수르 사람들, 그래서 맨날 바로가 앉으면서 그 사람들 발로 밟으면서 앉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발등상. 자, 그러면 이상해요. 출애굽을 줬대했다고 하면 이상해요. 조단부터는 국력이 완전히 약해져요. 투탕카멘은 18살에 죽는 바람에 자식을 못 남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야라고 하는 관리가 대를 이어서 바로가 됐어요. 이제 왕조가 끊어진 거죠. 아야 밑으로는 호렘헤브라는 장군이 권력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18왕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그러면은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심리학자, 갑자기 왜 이름이 왜 심리학자 그러면 꿈 얘기하고 맨날 하던 프로이드가요. 그 사람도 이집트학이나 이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케나톤이 어디서 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이집트의 종교를 유일신으로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운 거다 라고 말할 만큼 희한해요. 아케나톤이 이집트의 모든 신을 통일시켰다가 투탕카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는 다시 아버지가 했던 종교개혁을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수도를 아마르나에서 룩소르, 테베로 옮겨요. 그리고는 자녀 없이 죽고 왕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9왕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투탕카멘 나오고 뭐 아케나톤 나오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이 근처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9왕조가 나오면서 드디어 람셋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1장 1절이에요. 잠시 후에 이제 읽을 거예요. 거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도시를 지어야 돼. 그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람셋이에요. 그러려면 람셋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19왕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티 1세,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메르넵타, 세티 2세, 그 다음에 아멘메세, 그리고 시프타, 그리고 타우스렛, 요렇게 바로가 나오고 금방 짧게 왕조가 끝나요. 이게 19왕조인데, 근데 세티 1세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투트모스 1세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거고요.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을 한 걸로 보는 거를 후기 출애굽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메르넵타는 저기 투트모세 4세가 세웠던 드림 스텔라와 같이 메르넵타는 장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돼요. 그래서 비석을 또 남겨놔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후기 출애굽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트모세 1세는 세티 1세와 비슷한 역할,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가 두 바로의 역할을 세티 1세가 했고, 그리고 아메노테프 2세 출애굽했던 거를 전기 출애굽 연대설이라고 한다면 람세스 2세가 출애굽했다는 거를 후기 출애굽설, 그 다음에 투트모세 4세처럼 장자가 아닌데도 바로가 된 게 메르넵타입니다. 요게 오늘 설명드릴 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기초예요. 혹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을 한번 살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기 출애굽 연대는 19왕조고, 자, 먼저 세티 1세, 람셋 2세, 메르넵타, 요 세 사람을 다룰 텐데요. 희한해요. 성경과 또 분명히 연관된 부분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남아 살해 명령,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리고 백성을 압제했던 역할을 한 바로로 보는 게 세티 1세인데요. 이 세티 1세는 희한해요. 그 흔적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벳산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집트의 아비도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벳산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텔 아마르나에서 무려 1100km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집트의 텔 아마르나에서부터 시나이 반도를 지나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북쪽의 갈릴리 밑에 있는 벳산까지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저 벳산, 저기는 구약시대 때 흔적과 애굽의 흔적이 저 성 꼭대기에 있어요.
저 텔 위에. 그리고 바닥에 있는 저거는 지금 보는 딱 저거는 비잔틴 시대 흔적인데요. 저기가 데가볼리의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나오잖아요. 그 데가볼리의 수도 역할을 한 데가 바로 이 벳산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로 보이는 거에 빨간 점이 있고 밑에 보이는 거는 비잔틴 시대의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 벳산에 올라가잖아요. 자, 딱 내려가면 비잔틴 시대의 흔적, 카르도의 흔적을 따라 자, 가운데 카르도 관통하는 길이 있고 뒤에 보면 큰 언덕이 있잖아요. 저 언덕 위에 애굽의 흔적과 사울 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저희 딸내미예요. 딸내미가 어릴 때 저기서 사진 촬영한 거고요. 저기를 올라가는데 저기 별로 굉장히 높아요. 저 언덕을 저 계단을 따라 쫙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저 아래까지 상당히 높아요. 저기 발굴이 막 되어 있습니다. 저 발굴하기 위하여 저기에 있던 거를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야 더 밑을 파니까. 저게 이집트식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자,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저기 보면 잘 모양을 봐놓으세요. 동그란 기둥에 바닥이 있었어요. 이제 세티 1세의 그 흔적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의 아비도스를 가면 저 기둥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건물 내에 지금 뭐가 싹 올라와요. 저기에서 거의 완벽한 비석이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나온 비석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현무암, 검은색 돌인데 잘 보세요. 모양이 이집트 글씨로 짝 돼 있고 완전히 바로 모양 그대로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나왔어요. 이게 세티 1세입니다. 아예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티 1세가 벳산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자기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와서 아직 여기 살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는 연도별로는 보면 전기 출애굽 연도서라고 잘 맞는데 후기 출애굽 연도서는 희한하게 고고학적인 흔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후기 출애굽과 연관된 흔적이 꽤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세티 1세의 흔적을 봤어요. 이번에는 이집트 내에 있는 세티 1세. 그럼 세티 1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원 정도 오고 해서 저런 비석을 세운 거죠. 자, 1150km 정도를 이동을 해서 아비도스 신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나일강 서쪽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왕의 골짜기나 이런 거 무덤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기도 나일강 서쪽이니까 무덤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아비도스 막 되어 있고 그 근처에 이렇게 보면 막 궁전의 흔적 같은 것들이 막 보여요. 여기는 이미 나일강은 이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서쪽이기 때문에. 자, 이게 세티 1세의 아비도스 신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막 그림들 보이죠? 기둥에. 저 안에 들어가면 짜잔,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기둥, 아까 텔 벳산 위에 동그란 기둥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 밑부둥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내에 세티 1세가 저런 신전을 지어놨던 흔적이 이스라엘에서도 나왔고 그 기둥이에요. 그림 막 그려져 있죠. 자, 보세요. 그림 막 있고, 자, 짜잔, 여기에 이집트학 그러면은 아비도스 저기를 꼭 다루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것 때문입니다. 아비도스 킹 리스트. 저 아비도스에 세티 1세 때까지의 모든 바로의 이름과 치적을 적어놓은 명단이 저기서 나왔어요. 짜잔, 이게 아비도스 킹 리스트예요.
세 줄이에요. 위에 오른쪽으로 보면 한 줄, 가운데 줄, 밑에 줄 해서 세 줄이 있죠. 위에 한 줄, 두 줄은 바로들의 명단, 밑에 세 번째 줄은 자기하고 자기 아들, 자기하고 자기 아들을 밑에 줄로 싹 다 채워놓은 거예요. 저기에 왼쪽에 키 큰 사람이 세티 1세, 청소년처럼 돼 있는 게 라암셋 2세입니다. 여기에 76명의 명단이 나와요. 바로의 명단이. 근데 희한해요. 정통성 없는 바로의 명단은 뺐어요. 자, 여러분, 아까 그래서 저걸 살핀 거예요. 아까 정통성 없는 바로가 한 명 나왔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바꾼 사람이 있었잖아. 희한하게 그림도 이상하게 막 바로 모양도 이상하게 만들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막 했던 아케나톤이라는 사람. 아케나톤 이름 저기에 없습니다. 그럼 아케나톤의 아들 누구? 투탕카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투탕카멘 명단이 안 나오니까 투탕카멘의 무덤을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누가? 도굴꾼들이. 그래서 투탕카멘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정통성 없는 바로를 지난주에 살폈어요. 누구죠? 여잔데 자기 아들 어린 3살짜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섭정하다가 여자면서도 바로가 됐던 하트셉수트. 하트셉수트 이름도 저기는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애굽에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러니 출애굽이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애굽 현장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이거는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들 표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정도라면 정통성 없다고 바로의 이름도 빼. 그 정도면은 출애굽과도 같이 그 나라에 정말 기록하기에 좋지 않은 기록을 당연히 어떨까요? 생략하겠죠. 혹시 있었으면 지우거나. 그래서라도 이런 거를 본다면 분명 이집트에는 출애굽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티 1세 신전 뒤에는 오시레이온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오시리스 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전인데 이상하게 땅 밑으로 만들었어요. 저기에 녹색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런 거예요. 물이 빠지면 이런 모양. 나일강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이 이렇게 차요. 그러면 오시리스 신은 저렇게 물이 차면 죽음, 물이 싹 나가면 다시 살아남, 이런 식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해마다 바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권위를 준다. 그래서 저기가 오시리스. 그래서 저기는 아비도스, 저기는 애굽의 바로들한테는 해마다 찾는 성지 순례지와 같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신전. 그 다음에 신기한 거는요, 세티 1세는 아예 무덤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왕의 골짜기 내에 있는 무덤 중에 땅 밑으로 좀 만든 거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제일 규모가 커요. 얼마나 크냐? 길이가 137m예요. 입구에서부터 무덤 끝까지 가려면 137m를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요거를 지오반니 벨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1817년에 찾았어요. 이 사람은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아니라 전직 뭐였느냐? 서커스단에서 차력 쇼하던 등치 크고 힘센,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벨존이 장사라고 할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따가 또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이집트 그러면 아부신벨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찾은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막 내려가요. 그러면 딱 내려오면 3분의 1쯤에 깊은 계곡, 저기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저 깊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그러니 도굴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고, 도굴꾼이 찾지 못하게끔 2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 그래서 아래층으로 막 내려가면
세티 1세의 치적도 막 해놨고, 그리고 신전 모양도 있고, 그리고 안에 또 홀을 둬서 그 홀 안에 이 세티 1세의 업적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묻어놓고, 그래서 저 맨 안쪽에 저 계단 내려가고 하는 저 옆에 저기에다가 세티 1세의 관을 저기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킹스밸리의 17번 무덤 세티 1세입니다. 이게 17번 무덤의 내부 사진이에요. 저 사람이 세티 1세. 그래서 세티 1세 이렇게 아까 저기 안쪽에 이렇게 있었던 고기 모양 나오죠? 그래서 저기에 짜잔. 근데요, 세티 1세 묻어 넣어놨던 석관, 이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진짜 세티 1세의 석관은 런던의 서 존 조앤 무제온에 가 있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영국에 갔느냐? 아까 벨존이라는 사람이 저걸 발견했다 그랬죠. 이 사람이 힘세다 그랬잖아요. 돌관을 들고 런던까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런던에 가 있습니다. 허허. 그래서 저 돌이 신기해요. 왜? 그 살짝 알라바스터 같이 뭔가 반투명한 그런 걸로 석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티 1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건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바로. 자, 그러면 람셋 2세도 살펴본다 그랬고, 이 사람은 출애굽 당시 바로. 이제 메르넵타도 살펴본다 그랬어요. 최초로 이스라엘을 언급해 놓은 사람, 그래서 출애굽이 완료된 시점, 이 세 사람을 알아볼 건데, 지난주와 비교해 보려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건진 공주는 누굴까? 요것과 관련되어진 공주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쫙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후보가 4명이 있습니다. 시트레 왕비, 이거는 람세스 1세의 아내예요. 투야 왕비, 세티 1세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헤누트미레 공주, 세티 1세의 딸이에요. 비디아 공주, 람세스 2세의 딸이에요. 성경의 역대상 4장 14절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세티레는 람세스 1세의 부인이면 나이가 너무 많아. 모세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가능성이 별로 적고요. 그 다음에 비디아 공주도 역대상 4장 18절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 바로의 딸의 이름이 한번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그럼 요 비디아는, 그래서 학자들이 뭘로 보느냐? 람세스 2세의 딸 비디아의 자녀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의 이름을 그대로 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름을 좀 그대로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8절에도 비디아가 나오고, 그래서 람세스 2세의 딸 중에 비티야 현지식으로 발음하면.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좀 낮아서 빼고요. 그 다음에 헤누트미레 공주 세티 1세의 딸, 그러면 딱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아버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공주는 가가지고 모세를 건져야 되니까. 그러니 그런 정황에는 딱 맞는데, 근데 헤누트미레는 그림도 나왔어요. 이름하고 같이. 자, 발 뒤쪽에 뭔가 조금 그림이 있어요. 그럼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이름이 있어요. 여기 헤누트미레라고 적혀 있고, 저게 헤누트미레예요. 어떤 여왕의, 그러니까 뭐 왕후가 되겠죠.의 동생 뒷부분에 저렇게 딸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누트미레. 공주는 좀 작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저렇게 작게. 근데 문제는 정말 공주긴 하지만 감히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거부하기에는 이 위험성도 있고, 그러기에는 이 헤누트미레가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림도 그래도 저렇게 조그만하게 그리고, 그래서 학자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크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도 좀 지었어요. 그럼 남는 건 누구예요? 투야 왕비입니다.
왕비이긴 하지만 세티 1세의 부인이지만 그 이전에 공주예요. 여기도. 그러면 세티 1세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 근데 세티 1세의 부인이긴 하지만 이미 이것도 공주니까 자기 남편이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어떤 아이를 보고 데려다가 궁에서 키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근데 이 세티 1세 아내 투야 왕비는요, 왕비 골짜기에 무덤까지 있어요. 그래서 QVD 퀸스밸리입니다. 아까는 킹밸리 옆에 퀸스밸리. 우리 여기 동구릉 있잖아요. 여기는 왕들만 있죠. 근데 왕비들만 모아놓은 데는 없잖아. 근데요, 저기에 룩소르에는 왕들을 묻어놓은 왕들의 골짜기 있고 그 골짜기 옆에 왕비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떡하니 있어요. 그리고 아비도스 세티 1세의 신전, 아까 거기에 왕비 그림이 그리고 아주 힘 있는 여자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라메세움과 아부신벨에도 저 투야 왕비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힘이 되니까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있어요. 히타이트 점토판에도 저 투야 왕비는 나와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집트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주.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후기 출애굽 연대설이었다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는 이 투야 왕비였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도스에서부터요, 제가 왕비의 골짜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150km에서 200km, 차로 한 3시간 정도면 드르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용 S자로 끼워지면, 자, 그래서 지난주에 카르낙 신전, 하트세프스 장제전, 아메노테프 무덤, 킹스밸리 35번 그 골짜기 옆에 저기가 왕비의 골짜기입니다. 퀸스밸리입니다. 자, 근데 왕들의 골짜기, 왕가의 골짜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요. 골짜기 크기가. 그래도 저기에도 빽빽하게 무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골짜기 크기는 크지 않은데 저기에 무덤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무덤이 66번 무덤하고 80번 무덤이에요. 근데 둘이 가까이에 붙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입체로 그 무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잘 보세요. 짜잔 돌리는데 이제 보이는 거 앞에 거 요게 퀸스밸리 80번 무덤이고요. 그 왼쪽 게 왕비의 골짜기 66번 무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앞으로 내려온 게, 그래서 저게 제일 규모가 크고 두 번째로 왕비의 골짜기에서 큰 무덤이 저 80번이에요. 저 정도면은 뭔가 힘 있는 공주이면서 왕비. 그러니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투야의 무덤 입구고요. 요거는 투야의 그 미라 만들 때 꺼내서 내장 넣어놓은 거. 짜잔. 아까 헤누트 밀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발만 보였던 게 그게 투야의 동상입니다. 자, 이제 투야. 짜잔 보겠습니다. 이게 투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티칸 박물관에 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아마 관리하고 뭐 그러다가 눈에 이렇게 뭔가 깨졌는지 눈이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자, 이게 투야입니다. 어쩌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왕궁에서 교육시켰던 공주. 그래서 투야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투야, 모세를 건진 공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일단 물음표는 했어요. 이제 람셋 2세 출애굽 당시 바로, 그다음에
갔다가 세 번째 메르납타, 최초 이스라엘 언급, 출애굽 완료. 요새 세 사람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람셋 2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적 업적을 크게 남긴 사람이에요. 카데스 전투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전쟁 끝나고 나면 평화협정하고 그러잖아요. 이집트하고 히타이트하고 고대 큰 세계 전쟁 같은 거를 하고 평화협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 왕비의 골짜기에서 카데스 전투를 벌였던 카데스까지 한번 이동해 볼게요. 무려 1500km를 이동을 합니다. 요거는 오늘날 레바논에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갑니다.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 이스라엘도 다 지나가야 돼요. 지나서 저기 레바논 북부에 카데스라고 하는데요. 저기를 자, 레바논 북부, 그 다음에 시리아 남부 거기쯤이에요. 그래서 오렌테스 강, 그래서 텔 나비 맨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는 나중에 평화가 오면 저는 저런 데를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도 구글 지도로 보면 저런 위치를 다 가보고 어떻게 생겼을까를 저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가 카데스인데, 오케이. 자, 연두빛으로 해놓은 게 저게 이집트예요. 저기에 살짝 분홍빛, 저게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제법 힘이 셌어요. 히타이트도. 딱 만나는 조기에서 서로가 힘겨루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 이겼느냐? 기록에 의하면 서로 이겼다라고 해요. 아까 왜 내용을 유리한 대로 할 테니까 람세스 2세는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저 히타이트 왕은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자, 요거는 제가 직접 2006년 7월 18일,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이죠. 카이로가 아니라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서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깨진 거고, 뒤에는 저거를 확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거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요만한 건데, 저는 굉장히 클 걸로 예상했는데 가봤더니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저건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 1970년에 터키가 저 카데스 조약을 크기 2m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유엔에다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안경 쓰고 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분이 터키 외무장관, 그리고 왼쪽이 그때 당시 유엔 사무총장. 이게 카데스 조약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엔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앞 복도예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이 고대 평화협정한 것처럼 전 세계의 분쟁이나 이런 거를 평화롭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기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 왕을 무찌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람세스와 관련된 모든 벽화에 가면 저 카데스 전투를 그려놨어요. 저것도 카데스 전투하는 장면, 저것도 카데스 전투 장면. 람세스 2세는 저게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전투는 1274년에 있었는데, 저 협정, 저 비문은 1259년에서 1258년에서 그 9년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약 15년 뒤에. 그래서 여기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히투실라 3세가 서로 협정을 맺은 건데, 요거를 짜잔, 오늘날 지도자로 하면 이집트의 대통령하고 터키의 대통령이 서로 평화협정 맺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짜잔. 그래서 카데스 전투,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 자, 그다음에 리비아와 누비아도 점령을 하고, 람세스 2세는 군사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적 업적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라메세움, 자기의 무덤, 그리고 아부신벨, 이집트 여행 그러면 저기를 꼭 가려고 할 만큼 저기는 정말
멋진 데죠. 그다음에 비돔과 람셋.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관련된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적 업적의 순서대로 라메세움과 그 다음에 아부신벨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돔과 람셋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집트로 넘어올게요. 저 카데스에서부터 1500km를 또 이동을 해서 룩소르에, 자, 카르낙 신전, 왕비의 계곡, 왕의 계곡, 하투세스 장제전, 그 하투세스 장제전 앞에 라메세움이 있습니다. 저기예요. 저기가 라메세움입니다. 희한해요. 애굽의 바로들은 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왕이 되면 그때부터 무덤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어마어마해요. 람셋 2세가 권력이 셌던 만큼 자기의 무덤과 관련되어진 제사화하고 하는 요런 의식하는 데는 정말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봐요. 구글 어스에도 저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실제 남아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복원한 그림 현장입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뭔가 앞에 무너져 있잖아요. 여기 엎어져 있잖아요. 요 엎어져 있는 게 요만큼, 조만큼이 얼마나 한 건가? 짜잔, 저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게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 머리, 어깨, 여기 탁, 저게 사람 높이에요. 그러니 저게 원래 있었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람셋 2세의 위용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신전, 그래서 라메세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고, 저긴 자료들 넣어놓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데고요. 그래서 흑벽돌로 저게 어마어마하게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저 람셋 2세는 무려 66년을 통치를 해요. 바로로. 그래서 저 통치 연도까지 써놨습니다. 1279년에서 1213년.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어디냐? 대형 박물관이에요. 그러면 저 람세스 2세의 흉상을 어디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대형 박물관으로. 그럼 이거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아까 지오바니 벨조니, 아까 세티 1세 무덤 찾고 그랬던 사람, 저 사람이 라메세움에서부터 1816년에서 1818년까지 만 2년 동안 저거를 하루에 1m씩 끌어가지고 나일강으로 갖고 가고, 거기다 어마어마 큰 뗏목 만들어가지고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져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런던까지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근데 왜 가슴에 구멍이 뚫렸느냐? 어딘가에 묶어가지고 끌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근데 저게 대형 박물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람들의 많은 시선이 끄는 곳에 저게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지금 애국과 관련되고 이게 많은 게 전 세계에 흩어져 가 있어요. 저거는 런던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부신벨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메세움도 정말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거는 아부신벨입니다. 자, 저기서 한 300km, 300km 정도. 근데 시간은 한 6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럼 저게 까만 건 뭐냐? 물이에요. 아수안 하이댐을 만드는데, 저걸 만들면 댐이 만들어지니까 물이, 수위가 차올라와서 원래 있던 아부신벨 신전이 물에 다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의 도움하에 원래 있던 그거를 지금 저 위치, 현재 전시되어 있는 대로 옮긴 거예요. 지금 저 아부신벨은 원래 오리지널 아닙니다. 옮긴 거예요. 자, 오리지널과 관련된 그림, 다비드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1838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저기 큰 범선 하나가 있고 거기에 점점점점점점 있는데 이게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골짜기에 아부신벨 신전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813년에 존 루이스 부르카르트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지오반니 벨조니, 아까 힘센 사람, 뭐든지 찾아가지고 막 런던 가져간 사람, 힘세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저기를 와가지고 삽 들고 가가지고 모래를 다 파내가지고 입구를 찾아내고 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힘이 세니까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못해서 그 다음 하에 또 가가지고 사람들까지 데려가서 저기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또 집념의 사나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피라미드 입구도 찾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1838년에 직접 저기를 방문한 사람이 보고 그림 그린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해체하는 모습이에요. 1964년부터 1968년 동안 그 사이에 저거를 1035조각으로 나누어서 물이 안 찰 만한 높이로 다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는 거 보이죠? 얼굴 모양 뭐 이렇게 최대한 톱도 0.1mm짜리 전기톱 해가지고 저걸 다 썰어가지고 최대한 흠집 안 나게끔 옮겨서 잘 보세요. 동상로 뒤에 커다란 돔 같은 걸 만들고 저기를 다 채워 넣고 그렇게 해서 언덕을 만들어서 인공으로 그래서 원래 있던 거 모양 그대로 해서 옮겨서 지금 현재는 이런 모양으로 내놓은 겁니다. 저거를 어느 정도까지 정교하게 만들었느냐? 저 신전에 안쪽으로 1년에 딱 2번만 햇볕이 들어와요. 그 각도까지 계산해서 조절을 해서 옮겨서 만들었어요. 근데 오차가 생겨서 한 이틀인가는 차이가 난대요. 그래도 1년에 2번 햇볕이 들어올 만큼 그것까지도 조절을 해서 저렇게 옮겨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장 사진이고요. 요거는 네페르타리라고 하는 람세스 2세의 부인 신전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 람세스 2세, 가운데 부인, 그 다음에 다시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 그 다음에 부인 람세스 2세. 그래서 저기는 동일한 2명을 서로 반복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밤의 야경 모습이고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아부신벨에 있는 람세스 2세 신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놨냐면 요거 앞에 무너진 거 복원해서 옮길까 했는데 학자들이 아니야, 원래 있는 대로 옮기자. 저 머리가 떨어진 채로 그대로 옮겨서 현장에도 저렇게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 안에 원래 만들었을 때의 채색까지 넣으면 저런 모양. 그래서 저 신전 입구로 햇볕이 1년에 2번 람세스 생일날하고 그 춘분인가요? 그때 이렇게 딱 2번만 햇볕이 들어오게끔. 네, 이건 야경이고요. 자, 출애굽 바로와 관련된 구절.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출애굽기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게 출애굽 때의 바로가 한 행적이잖아요. 그러면 감독을 만들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그럼 가장 건축 활동이 활발했을 때의 바로일 거고, 그리고 그 바로가 뭘 지었느냐? 비돔과 람셋. 근데요, 신기한 거는 비돔도 실제 발굴되어 있고요, 람셋도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부신벨에서 비돔까지 한번 쉥 하고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이건 이집트 내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의 1000km 가까이 가야 돼요. 저기가 비돔입니다. 텔 엘 라타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 옆에 도로에다까지 가서 저기다 차 세워놓고, 저기 뭐 빨간 가운데 보면 뭔가 직선으로 뭔가 도로처럼 돼 있는 게 저게 발굴하느라고 일직선으로 저렇게 그냥 발굴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를 직접 이제 가봤어요. 자, 그러면 저 발굴된 데를 가기인데 경찰 호위하에 저기 또 고센 지역은 이렇게 희한하게 이집트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외국인들은 경찰이 아예 호위를 해서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만 가고 딴 데는 못 가게 그렇게 호위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고센을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농사 진 거를 앞에, 그래서 요게 고센 저 비돔과 람셋 그게 다 고센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지나가는 거, 이제
아까 구글 어스에도 보면 가운데 길게 팠잖아요. 저겁니다. 이렇게 길게 발굴된 모양. 저렇게 일직선으로. 그래서 저 발굴된 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옆을 돌아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직접 저거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고, 네. 자, 그래서 저기에 딱 서서 저렇게 해야 사람 크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저 옆에 있는 게 저게 다 쓰레기예요. 사진에서 저 정도 보이면 현장에는 훨씬 더 쓰레기가 많겠죠. 그래서 저게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구 같은 불핀 흔적 같은 거 보이고, 그래서 그렇다 저렇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일직선상으로 발굴한 게 보이죠. 이제 비도물 봤어요? 람셋으로 가보겠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래도 교통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이동을 했어요. 네, 짜잔. 저기를 이집트어로 피람셋이라는 곳이에요. 피람셋의 뜻은 람셋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람셋의 집, 그 옆에 도로처럼 되는 건 저게 나일강 지류예요. 물 흐르는 곳입니다. 저게 도로가 아니고 나일강 지류. 그래서 다리 같은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까만 게, 저 까만색이 나일강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을 저렇게 관계 수로를 해서 일직선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왜 움직이느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우리 학생들도 막 정리해놨던데, 힉소스의 수도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바리스 해놓고 힉소스의 수도, 왼쪽 위에 아바리스, 힉소스의 수도, 바로 그 옆이에요. 그러니 저기가 중요하니까 람셋 2세가 저기에다가 자기의 왕궁을 만들었던 거죠. 짜잔. 이거는 요즘 라디오 X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땅 안 파도 땅 위에서 이렇게 하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서 촬영한 거예요. 땅 밑을. 그럼 땅 밑에 보면 밭 밑에 저렇게 고대에 저렇게 람셋 2세 때의 집 흔적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위에 흙으로 덮어진 상태로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발굴하는 모습들입니다. 저런 밭을 밑에 파보면 저렇게 사람 사는 흔적이 다 나와요. 이렇게 실제로 저기는 오스트리아 발굴팀들이 저기를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네, 람셋, 저기는 거기에 시민들이 거기 양치고 있는 거고, 이건 진짜 그 피람셋 마을 한복판이에요. 마을 한복판에서 뭘 했느냐? 네, 앉아서 저희가 밥 먹었습니다. 어디 가서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커피도 팔고 뭐 하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그 앞에 그랬더니 막 테이블도 만들어주고 막 해서 모자 쓰고 있는 게 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분들한테 커피 지금, 네, 이집트식 커피 마시는 거예요. 뒤에 애들이 보고. 네, 자, 요거는 람셋 2세 때의 궁전 모습을 복원한 거예요. 마치 섬처럼. 그러니 람셋 2세 때는 저기가 나일강이 크게 흘렀던 곳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흔적들을 보면 물이 흘렀던 흔적이면 이런 거는 다 퇴적층이나 이런 걸 보면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봐요. 안에 호수에다 바깥에 저 정도면은 난공불락이죠. 저렇게 어마어마했던 성이 람셋 2세였습니다. 그래서 람셋 2세의 궁전, 그다음에 집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짐작을 해서 저런 그림. 요거는 뭐냐? 왕궁이 아니고 마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그림에 막 아까 람셋 2세가 히타이트 막 쳐부듯이 저런 그림 있었을 거로 추정해서 그냥 그린 거고, 저 안에 말들 넣어놓고 이렇게 했던 저기가 마구간이에요. 이게 람셋이 지은 람셋이에요. 피람셋. 근데 문제는, 아니 저렇게 큰 도시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 흙 속에 들어갔을까? 이거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한번 훑고 들어가면 거기 흙이 금방 쌓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여기가 퇴적층이 와서 쌓이면서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렀지만 점점점 물이 안 흐르니까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서 아예 람셋이라는 수도를 옮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옮긴 곳으로 가볼 거예요. 20분 정도 거리예요. 타니스라는 곳입니다. 저기가 타니스예요. 자, 근데 발굴해가지고 저 넓은 부분을 발굴했어요. 신기한 거는 람셋 2세 이후에 이집트의 힘이 쭉 빠졌어요. 그전에는 멀리서 돌을 다 캐와가지고 바로들이 도시도 만들고 자기 동상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타니스로 수도를 옮길 때쯤엔 힘이 너무 빠져서 돌을 못 캐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람셋이라는 도시에 있는 것들, 그 돌을 차로 20분 거리니까 가깝잖아요. 그때 당시 개념으로도 사람들이 들고 옮길 만한 거리예요. 그래서 람셋에 있던 도시에 있던 돌이며 조각이며 이런 거를 죄다 들고 저기로 옮겨다가 저기다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재활용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하도 람셋 2세의 흔적이 여기서 많이 나와서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람셋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재활용한 거고, 이거는 사울 왕 때쯤에 만들어진,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때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타니스 입구고요. 저 앞에 저 안에 박물관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타니스로 옮기게 됐느냐? 물길의 변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펠루시악 지류에서 타니틱 지류로, 그래서 지금 타니스라는 그쪽으로 물길이 옮겨, 지금도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물길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은 저렇게 바뀌지 않게끔 수로도 만들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 안에 그 발굴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구에 석관이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저거 언제 그럼 저기에 타니스를 만들었느냐? 네, 푸세네스 1세라고 하는 바로 때, 기원전 47년에서 991년이에요. 그러면 사울, 다윗 정도까지. 그래서 조금 일찍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에서부터,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정도 때까지 그때 저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소안이라고 나오는 데입니다. 쪼안, 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그래서 성경 구절엔 저만큼 소안이 언급돼요. 저기에 있는 흔적들을 보면, 네, 저기 있는 돌들이며 저런 동상들이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람셋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옮겨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저런 흔적들이 분명 소안에 있는 거지만 저것도 람셋 2세 흉상이고요. 네, 이것도 람셋 2세입니다. 아예 저런 재질의 돌은 아까 아부신벨 그쪽 아주 먼 곳에서만 나는 돌이에요. 그러니 국력이 있을 때나 저런 돌을 캐와가지고 저런 걸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저런 오벨리스크도 그대로 옮겨왔어요. 자, 손 들고 있는데 이게 높이가 한 요 정도. 그래도 제법 높죠. 네, 당연히 지난주에 막 그 오벨리스크 설명드렸잖아요. 당연히 람셋 2세도 오벨리스크를 만들었죠. 요거는 우물이에요. 이름하여 요셉의 우물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네, 저기 우물구, 우물 위에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발굴된 모습들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러니 저것도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요. 전부 다 저기가 평지인데 저기만 살짝 언덕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주변이 그냥 평평하게 멀리까지 평야가 넓게 보여요. 자, 여기 소안. 그래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좀 그 안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바로들의 뭐 이렇게 좀 무덤들이 있는데 이상해. 국력이 약해지니까 무덤을 저런 데다 만들어 놨어요. 예전 같으면 고왕국 때는 피라미드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잖아요. 중왕국 때는 그런 거 못 하다가 신왕국 때는 룩소르의 왕의 골짜기, 왕비의 골짜기인데 여기는 저 안에다가 만들 만큼 완전히 이제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한테도 좀 점령당하고 페르시아한테도 지고 막 그랬죠. 자, 람셋 2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람셋 2세를 출애굽 때라고 보느냐? 후기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아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비돔과 람셋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람셋 2세가 이집트 전역에 가장 많은 건축의 흔적을 남긴 바로가 이 사람이에요. 그럼 그 많은 노동력을 또 누가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메르넵타. 최초 성경 이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메르넵타는 애굽의 바로인데 메르납타 석비를 일명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석비라고까지 해요. 메르납타가 해놓은 자기 전승 기록에 이스라엘 이름이 나와요. 요거는 그러니 메르납타가 가서 이스라엘 정복을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야죠. 그러니 메르납타 때는 이미 출애굽이 끝난 상태. 그래서 출애굽 완료 최종 시점을 메르납타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출애굽의 데드라인입니다. 저거를 보려면 카이로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 새로 개장된 데 아니에요. 옛날 그 박물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로 쉥 하고 이동. 자동차로 한 3시간 반 정도 길이 막혀서 그렇게 먼 데는 아닌데 그래도 한 3시간 반 걸렸었어요. 자, 이집트 국립박물관. 1920년대에 만든 박물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였어요. 지금은 많이 낡았죠. 그래서 이집트가 어마어마하게 새롭게 그랜드 이집트 뮤제온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개장을 했어요. 오케이, 바로 나일강가에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저기에 창고 형태로 그냥 여기저기 유물들이 그냥 쌓여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유물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딱 조금만 이제 보러 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메르넵타 석비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이게 메르넵타 석비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높이가 한 2.7m?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면 거의 이렇게 지붕 근처까지 갈 만큼. 플린더스 피트리라고 하는 이집트 고고학의 굉장히 선구자적 역할을 한 현대적 의미의 그런 고고학 선구자입니다. 1896년에 메르넵타 장제전에서 저 비석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뒷면은 짜잔, 저도 저기 가서 봤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뒷면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르넵타가 재활용한 거예요. 아메노테프 3세의 기념비입니다. 아메노테프 3세는 18왕조예요. 자기보다 약 한 100여 년, 한 150년 정도 앞선 사람의 비문을 가져다가 뒷면에다가 새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손가락 가리키는 딱 저 부분이에요. 메르넵타는 기원전 1213년에서 1203년까지 다스린 사람이에요. 근데 메르넵타 통치 5년에 1208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어디를 원정했다라는 명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게젤은 점령되었다. 야노암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져서 그 씨가 없어졌다. 저기에 이스라엘 나와요. 그래서 저게 성경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이름이 나온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유물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최소한 1208년 이전에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광야 생활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1208년보다 40년 이전에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출애굽 연도를 계산하는 데드라인, 경계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준. 자, 저기 좀
이렇게 일부러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이집트 박물관에서 뭔가 색깔이 좀 검어졌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하면 요런 모양이에요. 그럼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스라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그리고 뒤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죠. 요거는 외국인 혹은 외국 민족을 뜻하는 한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무슨 내용이다를 특징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고대 문법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황폐시켜서 씨를 말렸다. 누가? 메르넵타가.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제 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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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그래서 실제 가가지고는 와 정말 좀 크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거의 박물관 지붕에 닿을 만한 그 정도 크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솔로몬 제위 4년보다 480년이 앞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산했더니 1446, 기원전 1446이 나왔어요. 그러면 카데스 전투는 1274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출애굽은 이거 다음이어야죠. 람세스 2세가 카데스 가서 전투하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 이전에는 출애굽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집트 전역을 건축 사업을 했잖아요. 누가? 람세스 2세가. 저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메르납타 석비 1208년보다 적어도 40년 이전. 그럼 비어있는 중간 어딘가가 출애굽이어야 되겠죠. 후기 출애굽 연대설이라면. 그래서 짜잔, 람세스 2세 통치 제15년에서 30년 사이에 출애굽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연도를 1265년에서 1250년경. 요거는 조한에선 특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5년으로 줄였잖아요. 저때 출애굽이 있었을 것이다. 요거 때문에 대부분 영화, 출애굽과 관련된 영화에 보면 출애굽 때 바로가 누구로 나오느냐? 람셋 2세. 그러면 람셋이라는 고각 흔적, 비돔도 나오죠. 그 다음에 건축 사업을 많이 했던 확실한 흔적이 나오죠. 등등.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근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도 영화가 있기는 있어요. 아직도 전기 출애굽 연대설과 후기 출애굽 연대설이 여전히 계속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짜잔. 그러면 요게 후기 출애굽 연대설의 1265년에서 1250년인데 그거하고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하솔, 라기스, 드빌의 파괴 흔적이 기원전 13세기예요. 딱 요때예요. 또 새로운 주거 흔적인 사방 구조라고 해서 특이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주거 스타일이 기원전 13세기부터 이스라엘에 나오고, 또 토기도 목기 접힌 입구 모양의 토기가 딱 저때부터 나와요. 그리고 메르넵타 아버지가 람세스 2세예요. 그때 출애굽한 바로라면 장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메르넵타는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입니다. 13번째 아들이 바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복수를 위하여 이스라엘 공격. 이제 딱 정황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때 내 형님 죽이고 가서 복수해야지 해서 이스라엘을 가서 점령한, 그렇게 상황을 연결 지을 수도 있고요. 람셋 2세 이후에 갑자기 이집트의 힘이 쭉 빠져요. 묘하게. 자, 그러면 출애굽의 바로는 과연 누굴까? 네. 전기 출애굽 연대설과 후기 출애굽 연대설을 바로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성경 해석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전기로 본다면 사사기 기간이 충분히 만들어져요. 후기로 보면 사사기 기간이
많이 좁아져요. 그래도 뭔가 다 설명하고 하는 이런 부분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기본이 돼서 구약이나 이런 거에 많은 부분에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 출애굽 연대설로 한다면 이분이 출애굽 때의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446년 아메노테프 2세. 후기 출애굽 연대설이라면 기원전 1265년에서 1250 람세스 2세. 근데 전기 출애굽 연대설로 보면 솔로몬 성전 480년 전 열왕기상 6장 1절을 강조하고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파악한 거고, 비돔과 람세 출애굽기 1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의 흔적을 찾으면 람셋 2세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기 출애굽 연대설을 하든 후기 출애굽 연대설을 하든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를 기초로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집트 그 역사, 바로의 역사들이 희한해요. 성경의 그 역사의 기록과 이런 걸 틀을 보면 거의 다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분명히 그 시점 언젠가는 출애굽이 있었을 거고, 이쪽으로 봐도 출애굽이 가능한 구조가 나오고 후기로 봐도 가능한 구조가 나오죠. 근데 왜 이집트에는 기록이 없다? 아까 살펴봤듯이 바로의 이름도 마음에 안 들면 막 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 거를 애굽 역사에서 그거를 기록한다는 게 그들로서는 오히려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와 이번 주 출애굽의 역사성을 기준으로 놓고, 그렇다면 바로는 누구였고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는 누구였고, 이것까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학설과 수많은 학자들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성경 내내 흐르고 있고, 그 사건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그 신실함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출애굽하듯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든든한 신앙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즐거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주에 걸쳐서 출애굽 속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은 성경 속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의 역사 속에서도 그 흔적을 저희들 찾아낼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성경의 기록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임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이성으로도 성경 속의 역사를 꼼꼼히 살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익혀나가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성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참석했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 곳곳에 진출해서 하나님 역사의, 구속사의 역사의 역사성을 바로 전하는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교회가 그 옛날에 보여줬던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이 시점에서 다시
보이며 이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